강도진은 이성을 잃고 낡은 작업실에 굳게 닫힌 문을 구둣발로 걷어찼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납치해 거액을 요구할 작정이라면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똑똑히 가르쳐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경첩이 뜯겨나가며 부서진 문 너머로 그를 맞이한 것은 서늘한 정적과 낯선 여자가 실종되었던 태경그룹의 진짜 주인의 낡은 신발을 정성스레 말리고 있는 기막힌 풍경이었다. 거센 천둥 소리가 서울의 밤하늘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고 뿌연 유리창 위로는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최고급 맞춤 슈트 차림의 도진이 어두컴컴한 실내로 들어서자 그의 뒤를 따라 험악한 인상의 경호원들이 비좁은 공간을 에워쌌다. 공방 안은 오래된 종이의 먼지와 곰팡이 핀 나무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 이질적이고 눅눅한 공기 속에서도 윤서아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수건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빛바랜 회색 니트 차림의 그녀는 거구의 남자들이 살기를 뿜으며 들이닥친 상황에서도 비굴하게 움츠러들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 오직 서늘하고 단단한 눈빛만이 검은 그림자 같은 침입자들의 우두머리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도진은 서아의 얇은 목을 당장이라도 부러뜨릴 듯한 험악한 기세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감히 태경그룹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린 버러지 같은 목숨을 제 손으로 끊어 놓으려는 순간이었다. 며칠 내내 초점을 잃고 어린아이처럼 헤매던 한 회장의 눈빛이 거짓말처럼 맑아졌다. 할머니는 재빠르게 서아의 앞을 막아서며 도진의 탄탄한 가슴을 세차게 밀쳐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도진이 걸음을 멈추고 억눌린 목소리로 입을 열려던 찰나 거대한 번개가 내리치며 작업실 내부를 하얗게 밝혔다. 순간 도진의 시선이 서아의 낡은 작업 책상 위로 향했고 그의 검은 동공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미세하게 확장되었다. 그곳에는 끝부분이 까맣게 그을린 황금빛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15년 전 피비린내 나는 화재 사고 현장에서 아버지의 처참한 시신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졌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이성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통제력이 끊어지는 소리가 도진의 귓가에 선명하게 울렸다. 심장을 옥죄는 과거의 망령이 천둥 소리와 함께 되살아나며 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는 단숨에 서아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고는 등 뒤에 낡은 시멘트 벽면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다.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서아의 입술 사이로 짧은 숨결이 새어나왔다. 등뼈를 타고 오르는 끔찍한 통증 속에서도 서아는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내지 않고 도진의 핏발선 눈을 흔들림 없이 마주보았다. 두 사람의 숨결이 닿을 듯 가까워진 거리에서 도진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게 왜 내년 책상 위에 있는 거지? 당장 말해. 도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이면에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사리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서아는 손목뼈가 당장이라도 으스러질 듯한 무자비한 압박감 속에서도 오히려 오기 섞인 눈으로 턱을 치켜들었다. 남의 소중한 유품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그녀의 무언의 경고는 도진의 이성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태경의 가장 깊은 곳을 도려낸 배신자의 전리품이 다 쓰러져가는 빈민가의 여자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은 그를 온전히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도진은 서아를 벽에 짓누른 채 반대쪽 손으로 만년필을 거머쥐며 턱끝에 힘을 주었다. 당장이라도 그녀를 파멸시켜버리겠다는 명백한 의지였다. 밖에서는 다시 한번 고막을 찢을 듯한 천둥이 내리쳤고 도진의 넓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려왔다. 트라우마가 유발하는 발작적인 공포를 오직 눈앞의 여자를 향한 증오심으로 억누르고 있는 위태로운 순간이었다. 서아는 남자의 거친 호흡 속에서 묘한 두려움의 기척을 읽어냈지만 변명을 늘어놓는 대신 입술을 굳게 깨물며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숨 막히는 대치 상황을 산산조각 낸 것은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마찰음이었다. 한 회장이 주름진 손으로 도진의 뺨을 가차없이 내리친 것이다. 묵직한 타격음에 도진의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갔고 금방이라도 서아를 끌어낼 준비를 하던 경호원들조차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빗소리만이 귓가를 때리는 낡은 공방 안에서 한 회장은 도진을 매섭게 노려보며 붉게 달아오른 서아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단단히 감싸쥐었다. 노파의 깊은 눈동자에는 치매의 흐릿한 그늘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과거 태경그룹의 기반을 다지고 무자비하게 조직을 호령하던 절대자로서의 서늘한 위엄만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한 회장은 상황을 납득하지 못해 뺨이 붉어진 채 굳어있는 권력자 손자를 향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쇳기를 박듯 선고했다. 네가 회장 자리에 온전히 앉기 위해 필요한 지분을 원한다면 이 아이와 결혼해라. 할머니의 폭탄 선언이 휩쓸고 간 자리는 지독한 한기만이 남았다. 무자비한 빗줄기는 밤이 깊도록 그칠 줄 몰랐고 태경그룹 산하 최고급 병원 VIP 병실의 거대한 통유리창은 끝없이 흘러내리는 빗물로 인해 형체 없이 일그러져 있었다. 강도진은 차가운 네온 조명 아래 서서 등에 닿는 서늘한 유리의 촉감을 느끼며 발 아래로 펼쳐진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무미건조하게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 먼지 쌓인 낡은 작업실에서 겪었던 기만적이고도 파괴적인 순간들이 그의 머릿속을 날카롭게 긁고 지나갔다. 충격적인 혼인 요구를 뱉어낸 직후 한 회장은 그 자리에 쓰러졌고 지금은 겹겹의 생명 유지 장치와 의료기계에 의존한 채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 있었다.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는 할머니의 병세는 태경그룹의 거대한 권력 지형을 단숨에 뒤흔들 완벽한 구실이 되었다. 숙부인 강상철 부회장은 마치 이 순간만을 오랜 시간 굶주린 짐승처럼 기다려왔다는 듯 회장의 의식불명을 빌미로 긴급 이사회 소집을 준비하며 경영권 장악을 위한 검은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이 숨 막히는 권력 투쟁의 한복판에서 위태로운 회장직을 방어하고 숙부의 목줄을 틀었죠. 유일한 열쇠는 할머니가 보유한 15%의 핵심 지분뿐이었다. 그리고 그 지분을 온전히 양도받기 위한 유일한 전제 조건은 어처구니 없게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의 유품을 들고 있던 낯선 여자와의 결혼이라는 유언장과도 같은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도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병실 한 구석의 고급 가죽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윤서아를 서늘한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는 곁에 있던 투명한 유리 탁자 위로 두꺼운 서류 봉투를 신경질적으로 내던졌다.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미끄러진 서류가 서아의 창백한 손끝에 닿아 멈췄다. 방금 전 강상철의 은밀한 사주를 받은 폭력적인 사채업자들이 그녀의 유일한 삶의 터전인 복원작업실을 무참히 짓밟고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표정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액정에 찍힌 박살난 공방의 참혹한 사진과 기한 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아버지의 남은 유품들마저 모두 불태워버리겠다는 저열한 협박 문자를 확인하고도 서아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오직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꽉 쥐어 하얗게 질린 관절만이 그녀가 견디고 있는 고통의 크기를 짐작하게 할 뿐이었다. 100억. 당신 아버지가 남긴 그 지긋지긋한 빚을 단 한 번에 털어낼 수 있는 액수지. 도진의 목소리는 얼어붙은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고 서늘하게 넓은 병실 안을 울렸다. 그는 고급스러운 구두굽 소리를 내며 다가가 서류의 첫 페이지를 검지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조소 띈 얼굴로 말을 이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을 구워 삶아 이 VIP 병실까지 들어온 수완은 인정해주지. 처음부터 이 엄청난 위자료를 노리고 그 낡은 구두를 말리며 헌신적인 연극을 한 거라면 진심으로 축하해. 당신의 그 얄팍한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으니까 도진의 말은 그 자체로 예리한 칼날이 되어
서아의 자존심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아의 흔들림 없는 맑은 눈동자는 서류에 적힌 천문학적인 숫자와 도진의 경멸 어린 시선을 번갈아 향할 뿐 어떠한 억울함이나 분노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피와 땀으로 평생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의 무게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당장 이 굴욕적인 계약을 거절한다면 그녀의 얇은 숨통은 강상철이 굶주리게 만들어 풀어놓은 사냥개들에 의해 무참히 끊어질 것이며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명예와 유산조차 영원히 잿더미가 될 것이 자명했다. 불과 몇 시간 전 도진의 강압 앞에서도 자존심을 세우며 자신을 돈으로 환산하여 팔아넘기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결기는 턱 밑까지 차오른 현실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져 내렸다. 서아는 천천히 아주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처럼 가느다란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금속 펜을 쥐었다. 그토록 수치스러운 모멸감을 견디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저당 잡히는 순간에도 그녀의 눈에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지독하게 건조하고 단호한 태도가 오히려 도진의 심기를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더욱 거슬리게 만들었다. 차라리 울며 매달리거나 억울하다고 소리친다면 비웃어주기라도 할 텐데 그녀의 기묘한 평정심은 도진을 불안하게 했다. 펜촉이 고급스러운 종이의 표면에 닿기 직전 서아가 돌연 움직임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도진의 짙은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빗소리만이 울리던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팽팽하게 당겨졌다. 계약서에 수기조항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연한 의지만은 결코 꺾이지 않는 강철 같았다. 내 개인적인 물건. 특히 그 황금빛 만년필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내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당신이 내미는 100억도 이 계약도 그 즉시 파기되는 겁니다. 도진의 잘생긴 미간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아버지를 죽인 자의 역겨운 전리품을 끝까지 제품에 지키겠다는 여자의 뻔뻔한 고집은 그의 억눌린 상처를 자비 없이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저 가녀린 목을 졸라 숨겨진 진실을 토해내게 만들고 싶었지만 시시각각 목을 조여오는 이사회의 압박을 막아내고 그룹을 지키기 위해선 종이 위에 적힌 그녀의 서명이 너무나도 절실했다. 도진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짓누르며 서늘한 눈빛으로 턱을 까딱해 무언의 동의를 표하자 서아는 거침없는 필체로 조항을 적어넣고 자신의 이름을 선명하게 새겼다. 서로를 깊이 증오하면서도 권력과 생존이라는 목적을 위해 손을 잡아야만 하는 두 사람을 주참에는 파멸적인 거래가 완벽하게 성립되는 순간이었다. 계약서에 스며든 검은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 굳게 닫혀있던 병실의 육중한 문이 예고도 없이 거칠게 열렸다. 고요했던 병실 안으로 특유의 가식적이고 오만한 미소를 띤 강상철 부회장이 여유로운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인 비서진들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무리를 지어 따르고 있었다. 우리 든든한 조카님. 쓰러지신 회장님 병간호로 밤낮 없이 고생이만. 가벼운 조롱이 섞인 안부를 건네려던 상철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날카롭게 뚝 끊겼다. 조카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던 그의 교활한 시선이 탁자 너머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서아의 창백한 얼굴에 닿은 순간이었다. 15년 전 자신이 그 끔찍한 빗속의 화염 속에서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냥감. 뼈저리게 익숙한 그 이목구비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여자가 태경그룹 권력의 심장부인 VIP 병실 한가운데에 버젓이 서 있었다. 윤성호의 핏줄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상철의 미소가 뱀처럼 기괴하게 굳어지며 그의 탁한 눈동자가 흉흉한 살기를 띠고 번뜩이기 시작했다. 강상철 부회장의 기괴하게 일그러진 미소와 흉흉한 살기가 VIP 병실을 휩쓸고 지나간 직후
윤서아의 삶은 강도진의 철저한 통제 아래로 편입되었다. 상철의 시선이 서아에게 닿은 이상 그녀를 외부에 방치하는 것은 곧 태경그룹의 치부를 적에게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렇게 서아는 쫓기듯 도진의 은신처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발아래 둔 수백 평 규모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성체처럼 웅장했지만 동시에 어떤 온기도 허락하지 않는 차가운 유리 온실과도 같았다. 잿빛 대리석과 무채색 가구들로만 채워진 공간은 숨 막힐 정도로 정돈되어 있어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고요하고 서늘한 바닥 위로 서아의 낡은 캐리어 바퀴가 굴러가는 마찰음만이 메마르게 울려 퍼지며 공간의 이질감을 극대화했다. 도지는 서아를 향해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은 채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이 공간에서 지켜야 할 철저한 규칙들을 통보했다. 넓은 집안에서 그녀가 머물 수 있는 구역은 객실 하나와 주방 일부로 엄격하게 제한되었고 특히 복도 끝에 위치한 도진의 개인 집무실은 어떠한 이유로든 출입이 금지되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기만적인 계약 결혼을 오직 비즈니스로만 취급하겠다는 명백한 선긋기가 담겨 있었다. 서아는 거대한 저택의 위압감에 짓눌리거나 그의 오만한 태도에 상처받지 않았다. 오직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을 청산하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철의 폭력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임시 대피소로 이곳을 받아들일 뿐이었다. 감정이 철저히 배제되고 서로를 향한 의심만이 도사리는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무거운 정적 속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깊은 밤, 서울 도심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폭풍우가 예고도 없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실의 통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더니 이내 세상을 두 쪽으로 갈라놓을 듯한 파괴적인 천둥 소리가 펜트하우스를 뒤흔들었다. 번쩍이는 번개가 어둠을 하얗게 찢어 발기는 순간 서재에서 홀로 서류를 검토하던 도진의 이성은 15년 전 피비린내 나는 화재 현장의 끔찍한 환영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살이 타들어가는 매캐한 연기와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삼켜버리던 잔인한 불길의 열기가 시신경을 날카롭게 도려내는 듯했다. 거실 한가운데로 비틀거리며 걸어나온 도진의 넓은 등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질려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쥐어뜯으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식은땀이 창백한 이마를 타고 비오듯 흘러내렸고 극심한 과호흡으로 인해 흉부가 기형적으로 들썩이며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스러운 쇳소리가 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밖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소음에 선잠에서 깬 서아는 다급하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뛰어나왔다. 어둠 속에서 번개가 내리칠 때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쥔 듯 오만하고 빈틈없던 남자가 바닥에 웅크린 채 질식해가는 참혹한 광경이 전멸하듯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서아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에게 다가가 얼음장 같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떠한 로맨틱한 감상이나 계산도 없었다. 그저 오랜 시간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병든 사람을 돌봐온 자의 순수한 연민과 본능적인 구호 조치만이 존재했다. 서아는 발작으로 인해 통제력을 잃고 몸부림치는 도진의 상체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고 따뜻한 두 손으로 남자의 귀를 빈틈없이 틀어막아 외부의 폭력적인 파차름을 차단하고 땀에 젖은 그의 이마를 자신의 어깨에 가만히 기대게 했다.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는 비일 뿐입니다. 내 숨소리에 맞춰서 천천히 숨을 쉬세요. 서아는 느리고 일정한 박자로 그의 등을 토닥이며 어릴 적 자신이 두려움에 떨 때마다 아버지가 불러주던 오래되고 따뜻한 선율을 나지막이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공포에 짓눌려 헐떡이던 도진의 거친 호흡은 귓가를 맴도는 여자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과 등 뒤로 전해지는 부드러운 체온에 동화되며 기적처럼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다.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던 남자의 몸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가고 그는 마치 구명줄을 붙잡듯 서아의 어깨에 깊이 고개를 파묻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세상을 부술듯 몰아치던 폭풍우가 휩쓸고 간 창밖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잔인하게 맑아져 있었다. 거실 소파에서 눈을 뜬 도지는 자신의 몸을 빈틈없이 덮고 있는 포근한 담요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험악하게 좁혔다. 어젯밤 평생을 철저하게 숨겨왔던 가장 비참하고 나약한 밑바닥을 하필이면 자신을 추함맨 계약의 대상에게 고스란히 들켜버렸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밀려왔다. 그는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내어오던 서아와 시선이 마주치자 방어기제가 발동한 상처 입은 맹수처럼 더욱 차갑고 날선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그는 그녀의 호의를 무참히 무시하며 서재를 향해 차갑게 등을 돌렸다. 서아는 그의 적대적이고 방어적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도 굳이 변명하거나 어젯밤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은 채 조용히 식어가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오전에 무거운 침묵만이 감도는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열리고 최민호 비서가 유난히 굳은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든 채 들어섰다. 서재의 책상 앞에 앉아있던 도지는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내민 윤서아의 뒷조사 결과 보고서를 신경질적으로 낚아챘다. 자신을 향해 묘한 연민의 눈빛을 보내던 그 여자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러나 빳빳한 서류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도진의 서늘한 검은 동공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고급 용지 위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저주하고 찾아 헤매던 이름. 윤성우라는 세 글자가 서아의 가족관계 증명서 부친란에 선명하게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자신이 불과 몇 시간 전 무방비하게 기대어 숨을 골랐던 여자가 바로 아버지를 불길 속에 밀어넣고 만년필을 훔쳐 달아난 철천지원수의 친딸이라는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그 서늘한 실체를 드러냈다. 원수의 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적힌 뒷조사 보고서를 확인한 직후 강도진의 내면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어젯밤 자신의 가장 나약한 밑바닥을 어루만져 주었던 그 온기가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기만극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그의 이성을 서늘하게 잠식했다. 하지만 도지는 즉각적인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그 가증스러운 연극의 끝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태경그룹 본사 55층. 오직 최고 경영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엘리베이터의 무거운 금속 문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윤서아는 완벽하게 재단된 블랙 슈트 차림의 도진 곁에서 태경의 권력 심장부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가 할머니의 집은 양도를 위한 명목상의 아내가 아닌 태경 갤러리 대형 프로젝트의 수석 미술 복원 고문 자격으로 출근했단 사실은 순식간에 사내 전체를 뒤흔들었다. 대리석 복도를 가로지르는 두 사람을 향해 수백 명의 엘리트 직원들이 곁눈질로 쏟아내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 어린 시선들이 따갑게 꽂혔다. 하지만 서아는 그 위압적인 공기 속에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거나 위축되지 않고 반듯한 자세로 도진의 서늘한 그림자를 따라갔다. 서아의 공식적인 등장은 강상철 부회장의 교활한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자극했다. 상철은 자신의 충실한 수족인 갤러리 관장을 움직여 첫날부터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굴복시킬 치밀한 함정을 파놓았다. 관장은 서아를 비좁고 서늘한 임시작업실로 안내한 뒤 습기와 곰팡이로 인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된 조선시대 후기의 고아한 점을 오만하게 내밀었다. 그것은 수십 년 경력의 복원 장인조차 원형을 파악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릴 고난도의 작업을 단 일주일 안에 완벽하게 복원해내라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억지 짓이었다.
관장의 입가에는 서아의 보잘것없는 출신을 조롱하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도지는 그 모든 상황을 유리병 너머에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서류를 보는 척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원수의 딸인 서아가 이 부당하고 폭력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곧바로 강상철에게 몰래 연락을 취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달려와 비굴하게 도움을 청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도진의 서늘한 예상은 이번에도 보기 좋게 빗나갔다. 서아는 불평은커녕 관장의 비아냥거림에 짧고 건조한 목례로 답할 뿐이었다. 관장이 방을 나가자마자 그녀는 낡은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고 긴 머리를 단단하게 틀어 올린 뒤 새하얀 연구용 가운을 걸쳤다. 서아는 즉시 라텍스 장갑을 끼고 훼손된 캔버스 앞에 섰다. 특수 확대경의 차가운 조명 아래로 찢겨나간 섬유 조직을 들여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빚에 쫓기어 팔려온 가난한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죽어가는 예술품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만 온전히 몰두하는 고결하고 집요한 전문가의 눈빛이었다. 서아는 얇은 의료용 메스와 핀셋을 쥐고 미세하게 얽힌 실오라기 하나하나를 분리하고 접합하는 작업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집중력이었다. 투명한 유리 파티션 너머로 그 지독할 정도로 정교하고 우아한 손놀림을 지켜보던 도지는 자신이 들고 있던 결제 서류의 끝자락이 구겨지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아버지를 죽인 자의 핏줄이라는 끔찍한 증오심과 유능한 전문가로서 뿜어내는 기묘한 매력 사이에서 그의 이성은 지독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한 작업실의 평화를 깬 것은 오후 늦게 불시 점검을 핑계로 다시 찾아온 갤러리 관장이었다. 상철의 지시를 받은 그는 서아의 작업 진행 속도가 예상외로 빠르고 결함이 없다는 사실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주변을 신경질적으로 서성였다. 그러다 그는 교묘하게 발을 헛디딘 것처럼 연기하며 복원 작업대 한쪽에 놓여 있던 강력한 화학 용제통을 그림이 놓인 방향으로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다. 뚜껑이 열린 묵직한 통에서 피부를 녹일 만큼 독한 산성 용액이 꿀럭이며 귀중한 고아를 향해 쏟아져 내리는 찰나였다. 집무실 유리창 너머에서 그 위험천만한 상황을 목격한 도진이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지만 서아의 본능적인 행동이 한 발 더 빨랐다. 그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작업대 위로 자신의 상체를 날려 쏟아지는 화학 용액을 두 팔과 등으로 온전히 막아냈다. 치명적인 화학 약품이 얇은 가운을 순식간에 부식시키고 그녀의 하얀 피부를 잔인하게 태워 들어갔다.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서아는 그림에 약품이 튀지 않았는지부터 살피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억눌린 채 새어나오는 순간 작업실에 굳게 닫힌 유리문이 박살날 듯 거칠게 열렸다. 어느새 달려온 도진이 서아를 위협하던 관장의 멱살을 쥐어 바닥으로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치고는 곧바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화학약품이 뚝뚝 떨어져 붉게 물든 서아의 가녀린 팔을 거칠지만 단단하게 움켜쥐었다. 화기로 인해 흉측하게 부어오른 그녀의 상처를 내려다보는 도진의 검은 눈동자 속에는 그동안 완벽하게 유지해오던 냉혹한 통제력이 산산조각 난 채 숨길 수 없는 맹렬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화상 부위의 끔찍한 통증은 여전히 욱신거리며 윤서아의 감각을 곤두서게 했지만 그녀는 거울 앞에서 표정을 완벽하게 지원했다. 갤러리 작업실에서 독한 화학 용액에 살이 타들어갔던 그녀의 가녀린 팔은 목부터 손목까지 우아하게 감싸는 칠흑 같은 블랙 실크 드레스 아래로 완벽하게 감춰져 있었다. 태경그룹이 주최하는 대규모 미술품 경매 연회장이 열리는 5성급 호텔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 위로 부서져 내렸다. 강도진의 공식적인 약혼녀라는 타이틀을 달고 연회장의 대형 계단을 천천히 걸어 내려오는 서아를 향해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의 플래시 세례가 폭우처럼 쏟아졌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우아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굶주린 늑대 떼처럼 집요하고 폭력적이었다. 도지는 그룹 회장 대행으로서 쏟아지는 인사들을 쳐내느라 잠시 그녀와 떨어져 있었고 그 짧은 틈을 타 강상철 부회장의 하수인들과 재벌가 영예들이 교묘하게 서아의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천박한 출신은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혀놔도 티가 나는 법이지. 횡령범의 딸이 태경의 안주인 자리를 노리다니. 쥐약이라도 잘못 먹은 모양이야. 귓가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조롱과 모멸적인 속삭임들이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독사처럼 스며들었다. 아버지 윤성호를 향한 끔찍한 모욕 앞에서도 서아는 드레스 자락을 쥔 손끝에만 힘을 주었을 뿐 결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어떠한 타격감도 없이 꼿꼿한 자태를 유지하자 무리의 중심에 있던 강상철이 특유의 가식적인 웃음을 흘리며 직접 나섰다. 상철의 신호에 맞춰 갤러리 직원들이 화려한 붉은 융단이 깔린 받침대 위로 낡은 청자 항아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운반해 왔다. 언론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곳을 향하자 상철은 마이크를 잡고 서아를 향해 부드럽지만 뼛속까지 교활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새롭게 부임한 태경 갤러리의 수석 보건 고문이자 도진의 안목을 증명할 귀한 약혼녀이시니 이 자리에 모인 귀빈들 앞에서 그 뛰어난 식견으로 이 고미술품의 가치를 직접 감정해보라는 노골적인 함정이었다. 수백 쌍의 눈동자가 숨을 죽이고 서아의 입술만을 주시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아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건네받은 마이크를 쥐고 전시된 청자 항아리의 표면을 예리한 시선으로 훑어내렸다. 도자기의 곡선과 빛깔, 그리고 표면에 새겨진 미세한 균열들을 살피는 그녀의 눈빛은 무자비한 사교계의 먹잇감에서 순식간에 차갑고 완벽한 전문가의 것으로 돌변했다. 정적이 흐르던 연회장에 서아의 맑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회장님께서 귀한 자리를 위해 준비하신 정성은 훌륭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도자기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작입니다. 장내에 억눌린 탄성과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가는 가운데 서아는 조금의 위축도 없이 감정의 근거를 짚어나갔다. 진품 특유의 산화 번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깊은 비색과 달리 얕은 인공 안료의 흔적이 보인다는 점. 무엇보다 밑동에 새겨진 음각의 조각선이 과거의 도구가 아닌 현대식 금속 도구의 마찰은을 뚜렷하게 품고 있다는 사실을 건조하고 명확한 논리로 조목조목 지적했다. 완벽한 전문 지식 앞에 강상철이 야심차게 준비한 모략은 도리어 그를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갔다.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상철의 뺨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그의 눈빛에서 위험한 살기가 번뜩였다. 주인의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상철의 수족 중 한 명인 갤러리 관장이 핏대를 세우며 서아에게 다가왔다. 감히 태경의 부회장님이 보증한 국보급 유물을 모욕했다며 억지를 부리던 그는 급기야 손에 들고 있던 붉은 와인이 가득 담긴 글라스를 서아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뿌리려 했다. 서아가 화상을 입은 팔을 감싸며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으려던 찰나 강한 힘이 그녀의 허리를 단숨에 끌어당겼다. 허공을 가르며 날아오던 붉은 액체와 와인잔은 커다랗고 단단한 남자의 손에 무자비하게 낚아채어졌고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파차름이 연회장의 공기를 완벽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느새 다가온 도진이 완벽한 핏의 턱시도 차림으로 서아의 허리를 빈틈없이 감싸 안은 채 오만한 포식자의 눈빛으로 상철의 무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가슴에 등줄기가 닿은 순간 서아는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폭력적인 공기가 차단되는 기이한 안도감을 느꼈다. 도진은 손에 쥔 깨진 유리파편을 바닥으로 무심히 던져버리며 살얼음이 낀 듯 서늘하고 압도적인 목소리로
장내의 모든 삿된 소음을 짓눌렀다. 내 약혼녀는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의 가치를 평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진의 검은 동공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강상철의 눈을 정확히 꿰뚫으며 입가에 잔인하고도 차가운 미소를 그렸다. 그게 숙부님의 그 부회장 자리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화려한 연회장의 소음과 쏟아지던 플래시 세례가 완전히 멀어진 서울의 늦은 밤. 적막한 강변북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강상철을 완벽하게 짓눌렀던 연회장의 그 서늘하고도 폭력적인 긴장감이 가라앉자 강도진은 지독한 피로가 몰려온 듯 차가운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굳게 눈을 감고 있었다. 윤서아는 자신의 허리를 감싸고 모든 모욕으로부터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었던 도진의 넓은 어깨를 가만히 응시했다. 무자비한 권력 투쟁의 한복판에서 그가 보여준 위압적인 보호는 분명 그녀를 안전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 남자가 지닌 깊고 어두운 심연을 짐작하게 하여 묘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도진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잿빛 거실의 거대한 가죽 소파 위로 무너지듯 쓰러졌다. 연회 내내 숙부의 견제를 막아내고 독주를 연거푸 들이킨 탓에 그의 호흡은 평소보다 깊고 무거웠다. 그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서아는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방치된 그의 지친 실루엣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걸음을 옮겨 침실에서 얇은 담요를 챙겨 들고 나왔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지나 도진의 어깨 위로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던 서아의 시선이 펜트하우스의 깊은 복도 끝자락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희미하지만 이질적인 노란 불빛이 길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방은 도진이 이 집에 서아를 처음 들였을 때부터 유일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했던 그의 개인 보안구역이었다. 단 한 번도 열린 적 없던 굳건한 문이 어설프게 반쯤 열려 있었다. 아마도 오늘 연회 직전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으로 최 비서가 급하게 관련 서류를 챙겨나가며 완벽하게 보안 장치를 채우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알 수 없는 서늘한 예감과 본능적인 호기심에 이끌린 서아는 홀린 듯 그 좁은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다. 어두운 조명 아래 드러난 비밀의 방안 풍경은 완벽하게 정돈된 펜트하우스의 다른 공간들과는 끔찍할 정도로 달랐다. 거대한 벽면 전체가 15년 전의 처참한 교통사고 현장과 화염에 휩싸인 공장. 복잡하게 얽힌 태경그룹의 검은 자금 흐름망. 그리고 누군가를 끈질기게 추적해온 수십 장의 사진들로 기괴하게 뒤덮여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붉은 실들은 마치 핏줄처럼 얽혀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다. 그것은 오직 복수만을 위해 지옥 같은 시간을 홀로 견뎌온 한 남자의 처절한 집착이 만들어낸 섬뜩한 재단과도 같았다. 서아의 시선이 수많은 붉은 실들이 교차하는 벽의 정중앙에 머무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까마득한 발밑으로 무참히 떨어져 내렸다. 그곳에는 뼈대만 남은 차량의 흑백 사진과 함께 도진의 아버지인 강 전 회장의 생전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바로 옆, 도진의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은 주동자를 향한 끔찍한 저주를 퍼붓듯 붉은 마커로 수없이 난도질된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 핏발선 증오로 꾹꾹 눌러 쓴 배신자라는 거친 글씨. 그 아래에 핀으로 잔인하게 박혀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서아의 아버지. 윤성호의 낡은 증명사진이었다. 아빠. 서아의 창백한 입술 사이로 억눌린 비명이 찢어지듯 새어나왔다. 세상 모두가 아버지를 회삿돈을 빼돌린 파렴치한 횡령범이라 손가락질할 때도 그녀만은 아버지의 결백을 끝까지 믿고 그 무거운 빚의 굴레를 묵묵히 버텨왔다. 그러나 도진의 완벽한 수사 기록 속에서 아버지가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배신자이자 살인마로 묘사되어 있는 끔찍한 광경은 그녀가 버텨온 세계를 근본부터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첫 만남에서 도진이 자신의 낡은 만년필을 보고 왜 그토록 이성을 잃고 목을 졸라왔는지, 왜 그토록 자신을 향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는지 그 모든 잔혹한 퍼즐이 비로소 맞춰졌다. 서아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벽에 박힌 아버지의 훼손된 사진을 어루만지려 했지만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리며 들고 있던 낡은 서류철을 바닥으로 속절없이 떨어뜨리고 말았다. 바닥에 두꺼운 서류가 부딪히는 둔탁한 마찰음이 서늘한 밀실 안을 날카롭게 울린 직후였다. 등 뒤에서 숨이 맺힐 듯 무겁고 섬뜩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서아가 경악으로 굳어버린 채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문지방에 어느새 잠에서 깬 도진이 차가운 조각상처럼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의 짙은 검은 동공은 어젯밤 폭풍우 속에서 그녀에게 위태롭게 기대어 안정을 찾던 그 상처 입은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극도의 배신감과 통제할 수 없는 사리로 완벽하게 얼어붙은 무자비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당신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어. 도진이 느릿하고 묵직한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서며 뒤통수에 달린 굳건한 문을 철컥 소리와 함께 완벽하게 잠가버렸다. 외부와의 모든 연결이 차단된 밀실 속에서 그가 도망칠 곳 없는 서아를 향해 숨막히는 거리를 좁혀왔다. 자, 이제 대답해 볼까? 아버지를 죽인 살인마의 딸이 그 역겨운 만년필을 쥐고 나한테 접근한 진짜 목적이 뭔지, 밀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강도진의 맹렬한 사리가 윤서아의 목을 조여오던 순간 그녀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대신 핏발선 그의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아버지는 절대 살인마가 아니며 그 참혹한 누명을 벗기기 위한 마지막 단서가 강원도 외곽의 낡은 수도원에 숨겨져 있다는 서아의 절박, 하지만 단호한 항변은 도진의 굳건한 이성에 미세한 균열을 냈다. 도진은 여전히 그녀의 변명을 온전히 믿지 않았지만 평생을 주참맨 지옥 같은 진실의 끝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릴 터였다. 그는 거친 손길로 서아의 손목을 낚아채어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고 두 사람은 칠흑 같은 밤의 폭우 속으로 뛰어들었다. 묵직한 배기음을 토해내며 서울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한 검은 SUV는 어느새 잿빛 하늘 아래 굵은 빗줄기가 사정없이 쏟아지는 강원도의 험준한 산길로 위태롭게 접어들고 있었다. 끝없이 굽이치는 아찔한 낭떠러지 도로 위로 와이퍼가 신경질적인 마찰음을 내며 쉴 새 없이 빗물을 밀어냈지만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시야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차가운 가죽 시트 위로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은 차 안에서 도진은 굳은 턱관절을 꽉 깨문 채 서늘한 눈빛으로 전방의 굽은 길만을 주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수백 번이고 서아의 목을 조르던 상상과 그녀의 흔들림 없던 맑은 눈빛이 교차하며 지독한 혼란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아는 안전벨트를 움켜쥔 창백한 손끝에 힘을 주며 그의 차갑고 날카로운 옆벌구를 불안하게 곁눈질했다. 분노로 굳어진 그의 표정 너머로 문득 어젯밤 천둥 소리에 무너져 내리던 상처 입은 맹수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거대한 오해의 벽은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보다 더 시리고 가혹하게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구불구불한 산길의 짙은 안개 너머로 기괴할 정도로 거대한 상향등 불빛이 백미러를 집어삼킬 듯 번쩍였다. 단순한 과속 차량이 뿜어낼 수 있는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상철이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눈치채고 과거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 급파한 무자비한 사냥개였다. 칠흑 같은 빗속을 뚫고 굉음을 내며 달려온 대형 트럭이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육중한 쇳덩어리의 몸통으로 SUV의 우측 후미를 짐승처럼 거칠게 들이받았다. 예상치 못한 무자비한 충격에 차체가 붕 떠오르는 듯 하더니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날카로운 비명 같은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크게 미끄러졌다. 도진이 반사적으로 튀어오르는 이성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운전대를 꺾어 역방향으로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사리를 품고 가속도가 붙은 트럭은 두 번째 충돌을 위해 자비 없이 차선을 넘어 밀고 들어왔다. 절벽 끝으로 내몰린 차창 밖으로 아득하고 시커먼 허공이 잔인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폭우를 가르는 트럭의 눈먼 상향등이 앞유리를 하얗게 관통하며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찰나 도진의 뇌리를 스친 것은 자신의 생존에 대한 본능이나 아버지를 위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옆자리에 앉아 공포에 질린 채 굳어버린 얇은 어깨. 그 가녀린 목숨을 지켜야 한다는 설명할 수 없는 원초적인 충동만이 그의 모든 행동을 지배했다. 도진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자신의 안전벨트를 거칠게 풀어던졌다. 그리고 거대한 몸을 날려 서아의 상체를 완벽하게 덮어 안았다. 그의 탄탄하고 넓은 등이 그녀를 향해 쏟아질 모든 물리적 충격의 방패가 되어주는 순간 검은 SUV는 끔찍한 굉음과 함께 낡은 가드레일을 뚫고 비탈길 아래로 무참히 곤두박질 쳤다. 세상이 미친 듯이 회전하며 무중력의 공포가 온몸의 장기를 찢어발기는 듯했다. 차체가 거친 바위와 나무에 연달아 부딪히며 부서질 때마다 날카롭게 박살난 창문의 유리 파편들이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며 도진의 무방비한 등을 자비 없이 난도질했다. 고막을 찢는 금속의 파괴음과 함께 차량이 완전히 뒤집힌 채 비탈의 진흙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나서야 지옥 같던 추락이 멈추었다. 지독한 흙먼지와 엔진이 타들어가는 매캐한 냄새가 찌그러지고 비좁아진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방울이 깨진 창문 틈으로 기어들어와 피투성이가 된 철판 위로 떨어지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세계의 감각이었다. 기절 직전의 몽롱함과 끔찍한 이명 속에서 서아는 간신히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 올렸다. 그녀의 흐릿한 시야를 가득 채운 것은 구겨진 차량의 천장 잔해와 자신의 몸 사이에 위태롭게 갇혀 거친 숨을 헐떡이는 도진의 처참한 얼굴이었다. 찢겨나간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뜨겁고 붉은 피가 서아의 창백한 뺨 위로 뚝뚝 떨어져 내리며 차가운 빗물과 기괴하게 뒤섞였다.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서아는 덜덜 떨리는 손을 간신히 들어올려 그의 피투성이가 된 차가운 뺨을 감싸 쥐었다. 하지만 도진의 등에는 깊이 박힌 유리 조각들과 짓눌린 충격으로 인해 생명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출혈이 진행되고 있었다. 원수의 딸이라는 지독한 증오로 시작된 살얼음판 같은 동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사가 오가는 마지막 순간 그가 선택한 것은 오직 한 여자를 위해 기꺼이 제 목숨을 내던지는 파멸적이고도 맹목적인 희생이었다. 도진은 희미해져가는 의식을 가느다란 숨결로 간신히 붙잡으며 피로 얼룩진 손을 뻗어 형체 없이 구겨진 조수석 차문을 거칠게 밀어 뜯어냈다. 비틀린 금속이 비명을 지르며 뜯겨나갔고 차가운 강원도의 비바람이 두 사람을 덮쳤다. 그는 남은 모든 생명력을 쥐어짜내어 서아의 가녀린 어깨를 부서진 틈새 밖으로 강하게 밀어냈다. 매캐한 연기와 빗물 속으로 그녀를 뱉어내듯 피신시킨 도진의 커다란 상체가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듯 깨진 창틀 위로 무겁게 무너져 내렸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둠 속에서 피로 얼룩진 그의 시선만이 기묘할 정도로 서늘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망쳐. 뒤돌아보지 마. 그 쇠소리 섞인 메마른 속삭임을 끝으로 도진의 검은 동공이 완전히 닫혔고 그의 거대한 몸이 차가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칠흑 같은 산비탈의 폭우 속에서 윤서아는 강도진의 마지막 경고를 철저하게 무시했다. 자신을 두고 도망치라는 그의 갈라진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그녀는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은 남자를 찌그러진 차체에서 필사적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진흙탕에 미끄러지고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살땜이 무참히 찢기면서도 서하는 도진의 무거운 상체를 부둥켜 안고 험준한 산길을 짐승처럼 기어올랐다.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시야에 기적처럼 들어온 것은 버려진 지 오래되어 형체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낡은 산림감시원 산장이었다. 서하는 비바람에 젖은 낡은 나무 문을 간신히 밀어 열고 바닥으로 고꾸라지듯 도진을 눕혔다. 서늘하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지금 암살자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두 사람에게 허락된 유일한 피난처였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강원도의 산바람에 도진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면서도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서하는 어둠 속을 더듬어 녹슨 난로 안에 남아있던 마른 장작과 지푸라기를 모아 간신히 불씨를 피워 올렸다. 타닥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붉은 불꽃이 피어나며 냉기 가득한 산장 내부를 희미하고 따뜻하게 밝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찢겨진 드레스의 밑단을 거칠게 찢어냈다. 임시방편으로 만든 붕대를 들고 도진의 젖은 상의를 조심스럽게 벗겨내자 흔들리는 불빛 아래로 그의 넓은 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방금 전 사고로 깊게 파인 참혹한 상처들 사이로 15년 전 화재에서 살아남으며 새겨진 화상의 흉터들이 훈장처럼 혹은 저주처럼 얽혀 있었다. 서하의 핏기 없는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차가운 빗물로 상처를 닦아낸 뒤 단단하게 지혈을 시작했다. 상처 부위를 옥죄는 날카로운 통증에 도진의 긴 속눈썹이 떨리더니 쇳소리가 섞인 숨을 내뱉으며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일렁이는 난로의 불빛과 자신의 상처를 처치하느라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서하의 앳되고 굳건한 얼굴이 들어왔다. 언제나 완벽한 통제력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던 오만한 최고 경영자의 견고한 갑옷은 산산조각 있었고 지금 이곳에는 지독한 상처를 안고 숨을 헐떡이는 위태로운 한 남자만이 존재했다. 도진은 열에 들뜬 숨을 몰아쉬면서도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은 그녀의 미련한 행동을 질책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피 묻은 천 조각으로 자신의 등을 감싸고 있는 여자의 체온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낡은 목조벽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외부의 모든 위협을 차단하며 기묘한 고요함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중 극도의 긴장이 풀린 서하의 얇은 입술 사이로 결국 억눌러 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안도감이 아니었다. 그녀는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15년 전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던 그날의 진실을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다. 산더미 같은 빛과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 홀로 견뎌야 했던 끔찍한 시간들. 그리고 절대 아버지가 회사를 배신한 살인마일 리 없다는 그녀의 처절하고 고독한 믿음이 좁은 산장 안을 가득 채웠다. 도진은 그녀의 이야기를 끊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다. 평생을 맹목적인 증오로 살아온 그였지만 눈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오열하는 여자의 진심 앞에서는 그 어떤 방어 기제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상처를 재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듣고 있었다. 앙상한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내는 서하를 잠자코 바라보던 도진은 조심스럽게 거칠고 투박한 손을 뻗어 그녀의 젖은 뺨을 감싸 쥐었다. 빗물과 눈물로 엉망이 된 그녀의 얼굴을 엄지손가락으로 느리게 닦아내는 그의 손길에는 그동안 철저하게 숨겨왔던 깊은 연민과 애틋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도진은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서하의 손목을 당겨 자신의 넓은 품 안으로 그녀를 빈틈없이 끌어안았다. 서하는 잠시 굳어진 채 저항하려 했지만 이내 그의 단단한 팔에 기대어 무너져 내리듯 안겼다. 비좁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의 불규칙했던 심장 박동이
서서히 하나의 일정한 리듬으로 겹쳐지기 시작했다. 도지는 서아의 정수리에 턱을 기댄 채 그녀의 땀 맺힌 이마 위로 깊고 묵직한 입맞춤을 내렸다. 그것은 어떠한 달콤한 미러보다도 강력한 서로의 상처를 온전히 껴안겠다는 무언의 맹세이자 목숨을 건 보호의 선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눈부신 아침, 햇살이 부서진 산장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멀리서 최비서가 이끄는 태경그룹의 대규모 사설 구조팀이 다급한 기척을 내며 다가오고 있었다. 밤새 열이 내리고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도지는 서아의 손을 단단히 맞잡은 채 낡은 산장의 문을 열고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젯밤의 나약함은 온데간데 없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서늘하고 잔혹한 지배자의 빛이 선명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구조대원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도지는 서아의 손을 더욱 강하게 쥐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낮게 읊조렸다. 이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야. 구조팀의 호위를 받으며 산을 내려온 강도진과 윤서아가 곧장 향한 곳은 서아의 아버지가 생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강원도의 낡은 수도원이었다. 사냥을 시작하겠다는 도진의 서늘한 선고가 무색하게도 두 사람을 맞이한 것은 이미 강상철의 하수인들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히고 파헤쳐진 처참한 방의 몰골이었다. 썩어가는 나무 널빤지 위로 무거운 구둣발을 내디딜 때마다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텅 빈 공간을 울렸고 작고 좁은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한 줄기 빛 사이로 매캐한 흙먼지만이 부유하고 있었다. 바닥에는 찢겨나간 책과 부서진 가구의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어 그들이 필사적으로 찾고자 했던 진실의 흔적은 이미 영원히 소멸한 것처럼 보였다. 참담한 광경 앞에서 도진의 턱관절이 분노로 단단하게 굳어졌지만 서아는 포기하지 않고 엉망이 된 방 한가운데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보건 전문가로서 수많은 훼손된 유물들의 숨겨진 맥락을 짚어내던 그녀의 예리한 직감이 곧바로 단 하나의 물건을 향해 날카롭게 향했다. 서아는 품속에서 끝이 까맣게 그을린 그 황금빛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도진이 그토록 증오했던 배신자의 전리품. 그녀는 능숙하고 섬세한 손길로 펜촉을 분리한 뒤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미세하게 뒤틀려 있는 펜대의 끝부분을 반대 방향으로 힘주어 비틀었다. 딸깍하는 경쾌한 파찰음과 함께 빈 공간으로 위장되어 있던 만년필의 내부가 열리며 손바닥 위로 작고 정교한 열쇠 하나가 툭 떨어졌다. 서아의 눈동자가 확신으로 빛났고 그녀는 즉시 방 안에서 가장 훼손이 심한 벽면의 나무 패널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육안으로는 그저 곰팡이가 피어 썩어가는 벽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손끝은 교묘하게 위장된 이중 서랍의 틈새를 정확히 찾아냈다. 낡은 나무 판자를 뜯어내고 열쇠를 꽂아 돌리자 15년 동안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깊은 어둠 속에서 녹슨 철제 상자 하나가 서늘한 모습을 드러냈다. 무거운 뚜껑을 열어 젖히자 상자 안에는 강상철이 스위스 은행을 통해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세탁하고 태경그룹의 자금을 빼돌린 명백한 거래 내역서의 복사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핏자국이 검붉게 말라붙은 낡은 편지 한 통이 주인의 마지막 유언처럼 남아있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발신인은 강도진의 아버지인 강전 회장이었고 수신인은 다름 아닌 서아의 아버지 윤성호였다. 성호야, 나의 유일한 형제. 상철의 추악한 야심으로부터 태경을 지키기 위해 자네가 모든 오명을 뒤집어쓰고 미끼가 되어주겠다니. 이 거대한 빚을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부디 원본 장부를 무사히 숨기고 살아서 다시 만나세.
낡은 종이 위로 서아의 억눌린 목소리가 공간을 채우며 울려 퍼졌다. 세상이 횡령범이라 손가락질하던 그녀의 아버지는 사실 강전 회장과 태경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암살자들의 표적이 되어 죽음을 맞이한 가장 고결하고 충직한 동맹이었다. 마침내 드러난 15년 전의 잔혹한 진실 앞에 강도진의 거대한 세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를 죽였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원수가 사실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제 목숨을 던진 은인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끊어놓는 듯했다. 도지는 바닥에 흩어진 낡은 종이 위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평생을 날선 복수심으로 무장한 채 지옥 같은 시간을 홀로 버텨내야 했던 상처 입은 소년의 영혼이 비로소 껍질을 깨고 튀어나왔다. 그의 목구멍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끔찍한 오열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결코 나약한 눈물이 아닌 피눈물로 얼룩진 세월에 대한 참회이자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처절한 절규였다. 서아는 그 끔찍한 고통의 무게를 묵묵히 받아내며 바닥에 주저앉아 그의 넓고 떨리는 어깨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도지는 서아의 어깨에 고개를 깊이 파묻은 채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음을 토해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온기로 오랜 오해와 원망을 씻어내던 고요하고 숭고한 침묵은 도진의 젖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날카롭게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발신자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서울로 먼저 복귀했던 최민호 비서였다. 도진이 핏발선 눈가를 거칠게 닦아내며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잔뜩 얼어붙은 최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숨 쉴 틈 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대표님, 한 회장님께서 방금 심정지가 오셔서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시에 검찰에서 대표님을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강상철의 무자비하고 파괴적인 선제 공격이 마침내 그 서늘한 칼끝을 두 사람의 목줄기로 정확하게 들이밀고 있었다. 강도진과 윤서아를 태운 차량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태경병원 VIP 병동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춰선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을 찢는 수십 개의 플래시 세례가 번개처럼 무자비하게 터져나왔다. 강상철 부회장이 치밀하게 설계해둔 언론의 덫이 마침내 그 서늘하고 거대한 아가리를 벌린 것이다. 굳게 닫혀있던 차, 문이 열리기 무섭게 하이에나처럼 몰려든 기자들이 짐승 같은 고성을 쏟아내며 수십 개의 붉은 마이크를 두 사람의 얼굴로 공격적으로 들이밀었다. 도진이 치매에 걸린 한 회장의 진단서를 교묘하게 조작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으며 과거 회사 돈을 횡령한 범죄자의 딸인 서아를 앞세워 미술품 거래를 가장한 대규모 자금 세탁을 저질렀다는 끔찍한 날조들이 병원 앞을 어지럽게 휩쓸었다. 시야를 마비시키는 강렬한 빛과 고막을 찢는 소음 속에서도 도지는 쏟아지는 악의적인 질문과 폭력적인 카메라 렌즈들로부터 서아를 완벽하게 등 뒤로 감싸 숨겼다. 그는 굳게 담은 턱관절 너머로 얼음장 같은 살기를 내뿜으며 단단하고 거대한 방패가 되어 그녀를 보호한 채 거친 인파를 묵묵히 뚫고 나갔다. 간신히 도착한 중환자실의 두꺼운 유리 너머로. 태경그룹의 절대적인 권력자였던 한 회장은 갑작스러운 심정지의 여파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수많은 산소 호흡기와 생명 유지 장치의 기계음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위태롭게 증명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슬픔을 삭힐 겨를조차 없이 도지는 곧바로 본사 최상층의 투명한 유리 회의실로 긴급 소환되었다. 그곳에는 이미 자신만의 새로운 왕국을 세운 듯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강상철이 회장석의 최고급 가죽 의자에 오만하게 등을 기댄 채 여유롭고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사회 임원들은 철저하게 상철의 편에 서서 도진을 향해 적대적이고 경멸 어린 시선을 쏟아내고 있었다.
숨막히는 정적이 감도는 회의실 안에서 상철은 조카의 불행을 진심으로 즐기는 듯한 기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 훌륭한 조카님. 쓰러지신 회장님의 병세를 이용해 감히 이런 추악하고 저열한 사기극을 벌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태경의 명예를 이토록 짓밟다니. 형님이 지하에서 통곡하시겠어. 상철의 가식적인 혀끝에서 나온 독설과 함께 CEO 직위 해제 결의안이 적힌 빳빳한 서류가 차가운 유리 탁자 위로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도진의 눈앞에 던져졌다. 수십 년간 태경그룹을 위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죽인 채 피와 땀을 바쳐온 도진의 합법적인 권한이 숙부의 교활한 모략 단 한 번에 무참히 박탈당하는 치욕적인 순간이었다. 하지만 도진은 어떠한 변명이나 동요 없이 얼어붙은 호수 같은 서늘한 눈동자로 상철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다. 그 고립무원의 폭력 앞에서도 도진이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회의실 벽면을 채우고 있던 대형 스크린을 통해 긴급 속보가 쏟아져 나왔다. 뉴스의 화면 중심에 선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회의실 밖에서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던 서아의 심장이 까마득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지난 5년 동안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더미와 사채업자들의 끔찍한 위협 속에서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하며 법률 자문을 구했던 박 변호사였다. 그는 수십 개의 언론사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서아가 태경 갤러리를 이용해 불법 차명 계좌를 만들고 도진과 함께 거대한 자금 세탁을 모의했다고 증언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녀가 과거 횡령 사건의 수법을 그대로 모방하려 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너무나도 태연하게 쏟아내고 있었다. 가장 믿었던 조력자의 소름 끼치는 배신은 서아가 그동안 악착같이 버텨온 세계를 완벽하게 무너뜨렸고 강상철이 쳐놓은 거미줄이 얼마나 깊고 치밀하게 그녀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는지를 잔인하게 증명해 보였다. 조작된 증거와 왜곡된 여론이 완벽한 올가미가 되어 두 사람의 목을 서서히 조이는 가운데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열리고 구속영장을 든 경제사범합동수사대의 수사관들이 무장한 채 들이닥쳤다. 거친 포위망 속에서도 도진은 결코 당황하거나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사관들의 고압적인 신문과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도 오직 유리병 너머에 창백하게 굳어있는 서아만을 깊고 단단한 시선으로 응시했다. 그 흔들림 없는 검은 눈동자는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필코 그녀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무언의 굳건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덜덜 떨리는 두 손을 꽉 움켜쥐며 자신을 짓누르는 잔인한 현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횡령범의 딸이라는 자신의 끔찍한 낙인이 도진의 곁에 머무는 이상 그는 강상철이 휘두르는 날카로운 칼날에 영원히 피를 흘리며 찢겨나갈 수밖에 없었다.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여 차가운 취조실로 연행되는 도진의 넓고 고독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아의 맑은 눈동자에 지독하게 차갑고 이성적인 결단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자신이 곁에 머무는 한 횡령범의 딸이라는 끔찍한 꼬리표가 강도진의 숨통을 끊임없이 조여올 것이라는 잔인한 현실. 그 지독한 무력감이 윤서아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언론의 무자비한 폭격과 박 변호사의 소름 끼치는 배신이 휩쓸고 간 다음 날 저녁. 정막이 내려앉은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잿빛 대리석 주방에서 서아는 묵묵히 도마 위로 칼질을 하고 있었다. 갤러리에서 독한 화학약품의 화상을 입어 여전히 하얀 붕대가 감겨있는 가녀린 손끝이 칼자루를 촌 때마다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지독하게 억누른 채 기이할 정도로 공허하고 차분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녀는 도진의 눈을 피해 강상철 부회장을 직접 찾아가 치명적인 거래를 제안했다. 자신이 갤러리를 이용한 모든 사기 및 횡령 혐의를 단독으로 뒤집어 쓰고 도진과 이혼한 뒤 영원히 사라질 테니
그 대가로 도진을 향한 회사의 모든 고소와 수사 의뢰를 즉각 취하하라는 조건이었다. 조카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태경을 온전히 집어삼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던 상철은 서아의 제안에 뱀처럼 교활하고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흔적 없이 떠날 딴 24시간의 유예를 허락했다. 서아는 그 굴욕적인 항복 선언을 하면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도진이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남은 인생을 기꺼이 불태우기로 결심한 상태였다. 임시 석방으로 간신히 경찰청의 차가운 취조실을 빠져나와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도진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분노가 배어 있었다. 하지만 서아는 평소와 다름없는 옅은 미소로 그를 맞이하며 정성스레 준비한 따뜻한 저녁 식사를 식탁 위에 내어놓았다. 도진은 그녀가 만들어낸 그 찰나의 평화로운 온기에 기대어 며칠간 자신을 옥죄었던 극도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내고 있었다. 그는 식탁 너머로 묵묵히 밥을 먹는 서아의 지친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거칠고 커다란 손으로 그녀의 화상 입은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이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명예와 평안을 기필코 되찾아 주겠다고. 그러니 조금만 더 내 곁에서 버텨달라고 그는 낮고 맹렬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아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애써 숨기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이 미리 양력한 수면 유도제를 타둔 차가운 물 한 잔을 그의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주었다. 의심 없이 물을 들이켠 도진의 호흡이 점차 깊고 무거워지더니 이내 거실의 가죽 소파 위로 등을 기댄 채 항거할 수 없는 깊은 수면 속으로 빠져들었다. 정막만이 감도는 어두운 침실. 서아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도진을 힘겹게 침대에 누인 뒤 그 가장자리에 조용히 걸터 앉았다. 창밖으로는 또다시 굵은 빗방울이 무자비하게 통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고 희미한 수면 등 조명 아래 도진의 잘생기고 날카로운 이목구비가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서아는 덜덜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뻗어 굳게 담은 그의 입술과 15년 전의 흉터가 남아있는 넓은 이마를 마치 시각장애인이 세상을 읽어내듯 느리고 애틋하게 어루만졌다. 당신이 나를 살렸으니 이제는 내가 내 모든 것을 던져 당신의 세상을 지킬 차례예요. 서아는 차마 밖으로 내뱉지 못한 작별 인사를 쓰디쓴 침과 함께 속으로 삼키며 도진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을 툭 떨어뜨렸다. 그녀는 그를 향한 마지막 미련을 끊어내듯 그의 이마 위로 깊고 슬픈 입맞춤을 남겼다. 침대 옆 차가운 협탁 위에는 그녀가 단정하게 서명한 이혼 서류와 단 한 번도 손가락에서 빼놓지 않았던 반짝이는 결혼 반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서아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진실의 열쇠인 황금빛 만년필만을 가슴에 깊이 품은 채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닫히는 미세한 마찰음과 함께 서아는 낡은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섰다. 처음 이곳에 끌려왔을 때만 해도 숨막히는 감옥 같았지만 어느새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며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그 차가운 유리 온실을 등진 채 그녀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살을 애는 듯한 서울의 비바람이 연약한 어깨를 무자비하게 때렸지만 서아는 쏟아지는 빗물에 눈물을 숨긴 채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칠흑 같은 밤거리의 어둠 속으로 완벽하게 스며들었다. 다음날 아침, 빗소리가 텄고 창백한 아침 햇살이 침실을 비출 때쯤 도진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약기운으로 인해 몸이 무거웠지만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고 늘 그를 향해 차분하게 미소 짓던 여자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도진의 서늘한 시선이 협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이혼 서류와 주인을 잃은 반지에 머물렀다. 그러나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여자를 향한 분노나 배신감으로 절망에 빠질 것이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서류를 내려다보는 그의 검은 동공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침착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아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던졌다는 사실을 이미 직감하고 그 미련한 선택까지도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려는 가장 냉혹하고 지능적인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도지는 바스락거리는 종이를 차갑게 내려놓고 주저없이 휴대폰을 들어 최 비서의 번호를 눌렀다. 플랜 B를 시작해. 그 여자가 어디서 무얼 하든 그림자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멀리서 완벽하게 보호해라. 단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상하게 둔다면 내 놈들 목숨부터 내놓아야 할 거다. 강도진이 철저하게 계산된 플랜 B의 덫을 은밀하게 펼쳐놓은 지 며칠 후 태경그룹의 심장부인 55층 회장실의 공기는 오만하고 역겨운 승리감으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강상철 부회장은 주인을 잃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로 두 다리를 거만하게 뻗어 올린 채 값비싼 쿠바산 시가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가 허공으로 짙은 흰 연기를 길게 뿜어내며 통유리창 너머로 발 아래 엎드린 화려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자 탁한 눈동자 속에서 탐욕스러운 희열이 기괴하게 번뜩였다. 조카인 도지는 이사회에서 모든 실권과 직위를 순순히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 패배자의 연기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매일 밤 최고급 클럽의 VIP룸에서 술에 취해 방탕하게 비틀거리며 난동을 부린다는 도진의 비참한 근황 보고서가 올라올 때마다 상철의 입가에는 승자의 비릿한 조소가 걸렸다. 완벽한 굴복을 확신하며 맹수로서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상철은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한 회장의 핵심 지분을 단숨에 사들이기 위해 마침내 스위스 은행에 숨겨두었던 거대한 검은 자금의 물꼬를 과감하게 트기 시작했다. 그 화려하고 부패한 권력 다툼의 중심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윤서아는 인적이 드문 경기도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화실에 깊이 숨어 지내고 있었다.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오는 서늘하고 곰팡내 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나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이 오직 단 하나의 진실을 쫓는데 며칠 밤낮을 온전히 매달렸다. 외부의 빛이 완벽하게 차단된 암실 같은 공간 속에서 서아는 독한 화학약품으로부터 눈과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투박한 고글과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특수 라텍스 장갑을 낀 채 숨을 죽였다. 그녀의 앞에는 며칠 전 강원도의 수도원 이중 서랍에서 찾아낸 강전 회장의 낡고 피 묻은 편지와 함께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진실의 열쇠인 황금빛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서아는 오랜 시간 예술품을 복원하며 단련된 전문가로서의 예리한 직감을 발휘하여 그 낡은 편지의 뒷면에 일반적인 잉크가 아닌 특수한 화학 물질이 아주 미세한 농도로 코팅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두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짜 비자금 장부의 행방이 이 바스러질 듯한 낡은 종이 한 장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그녀의 핏발 선 눈을 맹렬하게 빛나게 했다. 서아는 가느다란 복원용 붓의 끝에 자신이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직접 배합해낸 특수 화학 용액을 조심스럽게 적셨다. 그리고 누렇게 바랜 편지지의 뒷면을 아주 느리고 일정한 속도로 쓸어내리기 시작했다. 종이의 섬유 조직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미세한 숨소리조차 철저하게 통제해야 하는 극도의 고통스러운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업이었다. 손목의 화상 붕대 안쪽으로 통증이 날카롭게 찌르듯 밀려왔지만 그녀는 결코 붓질을 멈추지 않았다. 이윽고 서아가 방 안의 모든 일반 조명을 끄고 오직 보라색 형광빛을 내뿜는 자외선 램프만을 켰을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법처럼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아무것도 없던 빈 종이의 여백 위로 화학 반응을 일으킨 희미하고 푸르스름한 빛을 띠는 숫자와 영문, 알파벳의 복잡한 배열이 유령처럼 서서히 그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상철이 빼돌린 막대한 자금이 숨겨진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번호이자 상철의 목을 단숨에 칠 수 있는 진짜 원본 장부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였다. 땀방울이 서아의 고글을 타고 턱 밑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지만 그녀의 창백한 입술 위로는 마침내 깊은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즉시 암호화된 보안 전화를 들어 도진의 수족인 최 비서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취했고 기나긴 15년의 억울한 거짓말을 끝낼 최후의 퍼즐 조각은 반격을 준비하는 도진의 손으로 무사히 넘어갔다. 하지만 정의의 문이 열리려는 그 아슬아슬하고 팽팽한 순간 며칠 동안 서아의 흔적을 미친 듯이 뒤쫓던 상철의 무자비한 사냥개들이 결국 외곽의 낡은 화실 주변에서 그녀의 미세한 기척을 맡고야 말았다. 자정이 넘은 깊은 밤. 10여 명의 건장하고 험악한 남자들이 살기를 뿜어내며 낡은 건물 주변을 겹겹이 포위하며 좁혀 들어왔다. 그들은 서아를 붙잡아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하겠다는 부회장의 잔혹한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쇳덩어리 같은 연장들을 치켜들었다. 낡고 녹슨 철문이 끔찍한 파차름을 내며 강제로 뜯겨나갔고 사내들은 금방이라도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어밟길 기세로 좁은 실내를 향해 짐승처럼 들이닥쳤다. 그러나 무기를 빼들고 덮친 그들의 살기 어린 눈빛이 향한 곳에 목표물인 윤서아의 가녀린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텅 빈 작업대 위에는 보라색 자외선 램프만이 덩그러니 켜져 허공을 비추고 있었고 그 옆에 놓인 구형 스마트폰의 스피커에서 건조하고 차분한 서아의 음성 녹음 파일만이 무한히 반복되어 흘러나오고 있을 뿐이었다. 너희들은 너무 늦었어. 사냥감을 눈앞에서 놓친 사내들이 텅 빈 화실 안에서 분노에 찬 거친 욕설을 터뜨리며 물건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부수는 바로 그 시각. 그곳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한적하고 어두운 국도의 외진 구석에 번호판을 가린 최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조차 켜지 않은 채 유령처럼 조용히 정차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묵직한 차문이 부드럽게 열리는 마찰음이 들렸고 서늘한 밤 공기를 가르며 차에서 내린 남자가 뒷좌석의 문을 열어젖혔다. 길가 숲속의 짙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조용히 숨을 고르던 서아를 향해 그가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뻗었다. 며칠 만에 그녀를 다시 맞이한 남자는 술에 찌든 방탕한 패배자의 허물을 완벽하게 벗어던진 채 그 어떤 순간보다 서늘하고 압도적인 지배자의 눈빛을 되찾은 강도진이었다. 도진은 자신의 차 안으로 무사히 미끄러져 들어온 서아를 끌어당겨 안으며 그녀의 차가운 어깨를 부서질 듯 꽉 움켜쥐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한 차 안에서 도진의 서늘한 입술이 서아의 귓가에 닿으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읊조렸다. 수고했어. 이제 상철의 징그러운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마지막 왕좌의 게임을 시작하러 갈 시간이다. 어둠이 걷히고 흐린 새벽빛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강도진과 윤서아를 태운 검은 세단은 태경그룹 본사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했다. 두 사람이 결전을 준비하며 차갑게 숨을 고르는 동안 태경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이미 부패한 권력의 대관식이 화려하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혼수 상태인 한 회장의 해임안을 가결하고 강상철 부회장을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임시 주주 총회장은 가식적인 축하 인사와 탐욕스러운 웃음소리로 웅성거리고 있었다. 완벽한 승리를 확신한 상철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고 단상 중앙에 섰다. 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취임사의 첫 구절을 읊조리기 위해 마이크를 거머쥐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미리 섭외된 언론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해 아부 섞인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역겨운 승리의 순간을 기록하려 했다. 바로 그 찰나. 강당의 육중한 마호가니 목재문이 고막을 찢을 듯한 거친 마찰음과 함께 양쪽으로 거세게 열렸다.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쏟아지던 박수갈채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완벽하게 얼어붙었고 거대한 장내에는 숨막히는 정막만이 맴돌았다. 쏟아지는 수백 쌍의 경악 어린 시선 한가운데로 완벽하게 재단된 블랙슈트 차림의 도진과 단정하고 기품 있는 회색 정장을 입은 서아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뒤로는 싸늘한 표정의 검찰 수사관들과 제복을 입은 경찰 병력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도열하며 강당의 모든 출입구를 철저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다. 폐인처럼 무너져 내렸어야 할 조카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윤성호의 딸과 함께 날선, 포식자의 눈빛으로 걸어 들어오자 단상 위의 상철은 쥐고 있던 마이크를 덜덜 떨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도지는 자신을 가로막으려는 경호원들을 서늘한 눈빛 하나로 짓누르며 묵직한 구둣발 소리와 함께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섰다. 그는 사시나무처럼 떠는 숙부의 손에서 마이크를 거칠게 낚아챈 뒤 반대편 손에 들고 있던 낡고해진 장부 한 권을 주주총회의 거대한 회의 탁자 위로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고막을 때리는 둔탁하고 파괴적인 파차름이 강당 안을 섬뜩하게 울렸다. 그것은 서아가 낡은 편지에서 해독해낸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를 통해 도진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끌어낸 15년 전의 진짜 비자금 원본 장부였다. 동시에 강상철의 모든 추악한 범죄가 낱낱이 기록된 피해 영수증이기도 했다. 장내의 웅성거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도진은 마이크를 쥐고 얼음장같이 차갑고 압도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어 숙부가 저지른 살인 교사와 횡령의 모든 죄상을 만천하에 선고하기 시작했다. 도진의 무자비한 선언과 동시에 단상 아래에 꼿꼿하게 선 서아가 메인 콘솔의 스위치를 눌렀다. 강당 전면의 초대형 스크린 위로 강상철이 지난 15년간 태경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스위스 은행에 은닉해온 치명적인 거래 내역서와 녹취 파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어서 서아의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며 강당 전체를 장악했다. 그녀는 보건 전문가로서의 예리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과거 도진의 아버지가 횡령범으로 몰렸던 회계 서류들의 서명이 강상철에 의해 어떻게 정교하게 위조되었는지 그 필적 감정 결과를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문서 표면에 남은 미세한 잉크의 번짐과 피랍의 인위적인 굴곡을 증명하는 완벽한 법의학적 증거들 앞에서 상철이 15년간 쌓아올린 거짓의 모래성은 처참하게 산산조각이 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권력과 명예가 완전히 파멸했음을 깨달은 상철의 탁한 눈동자가 짐승처럼 광기로 번뜩였다.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그는 입에서 거품을 물며 기괴한 비명을 내지르더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향해 서늘한 증거를 들이밀고 있는 서아를 향해 거칠게 달려들었다. 당장이라도 서아의 멱살을 쥐어뜯어 버리려던 상철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기도 전이었다. 어느새 짐승 같은 속도로 몸을 날린 도진이 상철의 두꺼운 팔목을 낚아채더니 뼈가 어긋날 듯한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그의 팔을 등 뒤로 무자비하게 꺾어버렸다. 도진은 조금의 자비도 없이 상철의 상체를 거대한 회의 탁자 위로 짐승을 도살하듯 거칠게 내리눌렀다. 억눌린 고통의 신음과 상철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이 혼비백산한 주주들의 웅성거림과 기괴하게 뒤섞였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는 가운데 도진의 강압에 짓눌려 발버둥치는 강 부회장의 양손목 위로 차가운 수갑이 날카로운 금소금을 내며 채워졌다. 15년이라는 지독하고 긴 세월 동안 두 가문을 피투성이로 만들었던 끔찍한 원흉이 마침내 수만 명의 눈앞에서 가장 비참한 몰골로 법의 심판대에 끌려 내려오는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단죄의 순간이었다. 수사관들이 짐승처럼 울부짖는 상철을 거칠게 끌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고르던 도진은 자신을 향해 안도의 미소를 짓는 서아와 굳건한 시선을 교환했다. 폭풍처럼 몰아친 복수의 끝에서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온전히 위로하려던 찰나
도진의 안주머니에서 짧고 강렬한 진동이 울렸다. 최민호 비서의 긴급한 전화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최 비서의 목소리는 벅찬 감격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표님,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회장님께서 방금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최 비서의 다급하고 벅찬 보고가 끝남과 동시에 강도진과 윤서한은 곧바로 태경병원으로 향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옅어진 VIP 병실 안에는 누군가 가져다 둔 백합의 은은한 향기가 따뜻하게 번져 있었다. 커다란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기적처럼 눈을 뜬 한 회장의 주름진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수십 년간 태경그룹을 철권 통치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절대자로 군림했던 그녀였지만 사선을 넘나들고 돌아온 지금은 그저 쇠약하고 다정한 한 명의 늙은 할머니에 불과했다. 도진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굳은 표정을 허물고 침대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한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벗은 야윈 얼굴로 도진의 얼굴을 애틋하게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자신의 반대편 손을 조심스럽게 뻗어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던 서아의 가녀린 손을 단단히 맞잡았다. 늙은 회장은 자신의 오만한 욕심으로 상처 많은 두 아이를 억지로 만대만 과거의 강압적인 계약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깊은 사과를 전했다. 하지만 그녀는 서아의 맑은 눈동자를 자애롭게 바라보며 네가 아니었다면 내 가여운 손자는 평생 과거의 지옥 속에서 얼어 죽었을 것이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노파의 주름진 손에서 전해지는 뭉클한 온기에 서아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녀의 손등 위로 자신의 뺨을 조용히 기대었다. 지독한 원망과 강압으로 시작되었던 기형적인 인연이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온기로 치유되는 숭고한 순간이었다. 강상철의 체포 이후 태경그룹을 둘러싼 모든 거짓된 장막이 걷어지며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주요 일간지와 방송 매체들은 15년 전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비참하게 희생되어야 했던 서아의 아버지 윤성호와 도진의 아버지를 향한 대대적인 명예회복 기사를 쏟아냈다. 며칠 뒤 태경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그룹을 위해 헌신하다 목숨을 잃은 두 사람을 기리는 엄숙한 추모식과 헌정식이 열렸다. 새하얀 국화꽃이 구름처럼 흐드러지게 피어난 거대한 제단 위로 두 맹우의 환하게 웃는 영정사진이 나란히 놓였다. 단정하고 기품 있는 하얀색 슈트를 입은 서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거운 묵념 속에서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수십 년간 그녀를 옥죄었던 멸시의 시선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경건한 존경과 참회의 공기만이 장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낡은 영정사진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15년이라는 끔찍하고 기나긴 세월 동안 횡령범의 딸이라는 낙인에 갇혀 질식할 것 같았던 무거운 족쇄가 비로소 산산조각 나며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해온 황금빛 만년필을 꺼내어 영정사진 앞의 향로 곁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두 가문의 억울한 피눈물을 닦아준 낡은 만년필이 제단 위에서 찬란한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는 서아의 입가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평온하고 홀가분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다. 오랜 시간 잿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아버지의 고결한 명예가 완벽하게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오해가 풀리고 정의가 바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서아의 내면에는 묘한 상실감이 조용히 차오르고 있었다. 애초에 자신들을 묶어두었던 100억짜리 기만적인 계약의 명분은 강상철이라는 거대한 적이 사라짐과 동시에 완전히 소멸해버렸다. 그녀는 온갖 상처로 얼룩진 가짜 결혼이라는 굴레를 이제 그만 끊어내고 도진에게 온전하고 자유로운 진짜 삶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지켜준 남자를 향한 가장 깊은 배려이자 빚쟁이의 딸이 아닌 윤서아라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서아는 추모식장의 웅성거림을 뒤로 한 채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조용히 그림자처럼 강당을 빠져나왔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태경그룹 55층의 회장 집무실로 돌아온 도진은 자신의 널찍한 책상 위를 내려다보고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곳에는 서아가 며칠 전 펜트하우스를 떠나며 서명해 두었던 이혼 서류와 함께 짧은 작별 인사가 적힌 쪽지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이제 당신의 진짜 삶을 살아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종이에 적힌 건조한 문장을 읽어내려가는 도진의 서늘한 검은 동공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모든 오해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또다시 미련한 자존심을 내세워 자신을 밀어내려 한다는 사실에 이성이 완벽하게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도진은 손에 쥐고 있던 이혼 서류를 무자비하게 구겨버리며 의자에 걸려있던 재킷을 거칠게 낚아채어 집무실 밖으로 튕겨져 나가듯 뛰쳐나갔다. 감히 또 도망을 쳐. 이번엔 어림없어. 구겨진 이혼 서류를 움켜쥔 강도진은 태경그룹의 화려한 대리석 로비를 미친 듯이 가로질러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가 거친 배기음을 내며 차를 몰고 복잡한 서울의 도로로 나섰을 때 하늘은 마치 며칠 전에 그 폭풍 후 치던 밤을 재현하듯 짙은 먹구름을 몰고 와 무자비한 빗줄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도진의 차가운 펜트하우스를 떠나 정처 없이 빗속을 걷던 윤서아는 어느새 자신이 처음 도진과 악연으로 얽혔던 빈민가의 낡은 복원 작업실 앞에 서 있었다. 사채업자들에게 무참히 짓밟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낡은 처마 밑에서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아스팔트 바닥 위로 산산조각이 나는 빗방울들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모든 잔혹한 진실이 밝혀지고 아버지를 향한 억울한 누명도 완벽하게 벗었지만 도진을 홀로 남겨두고 온 가슴 한구석이 거센 빗물에 씻겨 내려간 듯 시리고 텅 비어 있었다. 쏟아지는 빗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킨 고요하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서아는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것이 차가운 빗물인지 자신의 뜨거운 눈물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한 채 깊은 상실감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그 차가운 빛 속에 무방비하게 서 있었을까. 머리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지던 물줄기가 돌연 데치며 짙은 그림자가 서아의 위로 넓게 드리워졌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올린 그녀의 흐릿한 시야에 커다란 검은 우산을 든 채 거친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도진의 거대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비바람을 뚫고 미친 듯이 달려온 그의 넓은 어깨와 고급스러운 바짓단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엉망이었지만 그녀를 내려다보는 짙은 검은 동공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도진은 우산을 한 손으로 단단히 쥔 채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서아가 남기고 간 구겨진 이혼 서류를 꺼내어 그녀의 눈앞에서 거침없이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찢겨나간 얇은 종이 조각들이 비바람에 휩쓸려 젖은 진흙 바닥 위로 무참히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서아의 맑은 눈동자가 놀라움으로 커졌다. 도진은 붉게 충혈된 눈가를 하고서도 결코 시선을 피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100억짜리 그 빌어먹을 계약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 당신이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워 내 곁을 떠날 명분 같은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도진의 낮고 묵직한 음성이 거센 빗소리를 뚫고 서아의 심장에 곧장 내리꽂혔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우산을 기울여 그녀를 완벽하게 자신의 따뜻한 보호막 안으로 끌어들였다. 지금부터는 태경그룹 전체와 나 강도진의 남은 인생 전부를 당신에게 청혼의 대가로 바칠 생각이야. 이 무겁고 지독한 짐을 평생 감당해 줄 건가?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없는
투박하지만 그의 모든 생을 걸어 맹세하는 가장 무겁고 진실한 고백이었다. 절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겠다던 오만한 남자의 떨리는 진심 앞에서 서아는 더 이상 자신의 끓어오르는 감정을 숨기거나 미련한 방어막을 세울 수 없었다. 그녀의 창백했던 입가에 마침내 환한 미소가 번졌고 꾹 참고 있던 행복의 눈물이 빗물과 섞여 투명하게 흘러내렸다. 서아는 주저없이 까치발을 들어 도진의 넓고 탄탄한 목에 두 팔을 감고 그를 향해 깊이 안겨들었다. 도진은 우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남은 한 손으로 그녀의 젖은 뒷머리를 조심스럽게 감싸쥐고 차갑게 얼어붙은 그녀의 입술 위로 자신의 뜨거운 숨결을 깊게 포겠다. 태경그룹 CEO라는 무거운 권력의 무게도 서로를 추람했던 과거의 참혹한 상처도 모두 씻겨내려간 텅 빈 골목길에서 두 사람은 오직 서로의 존재만을 맹렬하게 탐닉하며 길고 농밀한 입맞춤을 나누었다. 바로 그 순간 서울의 밤하늘을 찢어발기는 거대한 번개와 함께 고막을 때리는 무자비한 천둥 소리가 세상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서아의 품에 빈틈없이 안긴 도진의 넓은 등은 더 이상 미세한 경련조차 일으키지 않았다. 평생 그를 옥죄었던 화염과 빛 속의 끔찍한 트라우마는 자신을 구원해준 여자의 규칙적이고 따뜻한 심장 박동 소리에 완벽하게 녹아내려 영원히 흔적을 감추었다. 시간이 흘러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서아의 따뜻한 복원 작업실 안에는 평화롭고 고요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은은한 나무 향기가 번지는 작업실의 가장 깊고 안전한 곳에 자리 잡은 특수 유리 진열장 안에는 두 가문의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끝내고 진실을 밝혀준 황금빛 만년필이 눈부신 조명 아래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티 없이 맑게 갠 서울의 푸른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서아는 자신을 등 뒤에서 든든하게 끌어안는 도진의 체온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비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깊고 끔찍한 고통을 몰고 왔지만 결국 그 모든 어두운 과거와 짙은 원망을 씻어내어 완벽하게 맑은 하늘을 남겨주었다. 차가운 빛 속에서 거짓된 서약으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위태로운 계약은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하는 영원하고 견고한 사랑으로 그 찬란하고 영화 같은 끝을 맺고 있었다.